네, 예. 네, 되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데 관심 가지고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고, 번역도 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번역한다는 게 오픈소스 쪽에서 공개된 문서들 좀 번역해서 소개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루비 쪽 문서들 번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관심 많은 게 배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배포 쪽에서도 아까 말한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데, 그냥 편의상 이제 줄여서 II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개념인데 혹시 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활동하면서 김대원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어쨌건 저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브 스터디가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가계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 기록 같은 거 적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로고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박사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뭐 지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제가 뭐 지난 발표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웹 개발자고 물론 이제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런 웹 개발을 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서버에다가 올려야지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버 매니지먼트라는 작업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조금 이제 아주 큰 어떤 파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친다면 아마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05년인가 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할 건 주로 위에 두 단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랑 디스포서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관심 있으시면 단어를 알아두시고 보시면 아마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베이그런트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베이그런트나 셰프 정도는 아마 셰프 정도는 보셨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처음 듣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커 같은 것도 있고 패커 같은 것도 있고 서프, 뭐 서버스펙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하려는 얘기가 거의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고 앞부분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좀 많이 했던 얘기를 또 할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전제가 돼야지 뒷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II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클라우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추상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그냥 웹상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서버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뭐 이제 같이 그냥 꼽사리를 껴놨는데 한국에서는 뭐 유클라우드 비즈 같은 게 이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게 속도 때문에 그런데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예요. 이게 우리 자유도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버를 띄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흐르는 방향은 사실 그 안에서 어떤 걸 다 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도 높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어떤 웹 배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좀 클라우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건 뭐 사실 다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게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예. 그 배경문으로 들어볼까? 아니 여기는 안 꺼졌어요. 아, 얘가? 네. 그래요? 됐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고 그런 실체에 대한 어떤 제약들을
항상 달고 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공간적 제약,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장소적인 제약도 우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을 때는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면 당연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제약 따라올 수밖에 없고, 예산적인 제약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걸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써놨네요. 뒤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서 컴퓨터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위임을 시켜라. 내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책임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컴포넌트한테 넘겨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 설치하지 말고 클라우드에 다 넘겨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위에서는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서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적 제약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소적인 제약도 전혀 겪지 않는데, AWS 같은 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하는 리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리전에 올리면 되고요. 한국이나 뭐 아시아권에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럼 도쿄 리전에 올리면 돼요. 그리고 뭐 디지털 오션 같은 서비스도 그런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정적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더더욱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요. 단순히 도쿄 리전, 뭐 북미 리전, 유럽 리전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나라별로 다 CDN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S3나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다 복사를 해놔요, 걷다가.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고객이 있는 위치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빠르다는 게 보장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리전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원하는 위치 어디서든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적 제약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서버를 구입했을 때 예산적 제약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썬큰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서버를 사면은 그 서버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에 와서는 서버를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스팅에서 하는 월 단위 계약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한 만큼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는 게 사실 이 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물리적 실체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이게 고장났는지 그런 걸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아마존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아마존이건 뭐 다른 서비스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냥 내가 돌리고 싶은 만큼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그걸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포서블 컴포넌트라는 게 이제 뭐 디스포서블이라는 게 재활용 가능한 게 아니라 일회용품이라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타마카와 켄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에서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한 패턴을 정리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터넷의 발전소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전소가 생기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해주면은 우리는 그 전기를 써요. 근데 말 그대로 쓴 만큼은 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발전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선크 코스트를 지불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쓴 만큼 전기료를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정도로 떨어져 버렸고, 사실 서버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게 그냥 컴퓨팅 파워를 빌린다는 개념으로 요걸 접근하는 분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라는 게 뭐 전기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오션에서 컴퓨터를 올리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일라스틱서치 하실 때 그 웹 콘솔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실행하셨는데, 그런 걸 이제 컨트롤해서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터그봇이라는 잽인데요. 이게 루비로 이제 API를 호출하는 건데, 터그봇, 크레이트, 컨테이너십, 그리고 몇 개 인자를 주면은 그냥 서버가 만들어져요. 저기서 이제 S라는 거는 서버 크기, 그러니까 뭐
이게 램이나 컴퓨터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 I는 이제 어떤 이미지로 이 서버를 만들지, 그리고 R은 어떤 리전을 실행할지. 6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Q는 이제 SSH 키를 어떤 걸 기본으로 사용할지, 그런 걸 이제 미리 올려놓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저렇게 명령을 때려가지고 바로 컴퓨터가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서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를 종료하는 것도 정말 쉬운데, 그냥 데스트로이 하면은 서버가 종료되고 이 컴퓨터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요걸 돌려보면은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까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8시 5분에 이거 컴퓨터를 켜고 8시 12분에 이거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비용이 0.01달러예요. 이게 얼마냐면 10원이에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능이 낮은 컴퓨터건 높은 컴퓨터건 과금 정책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서버 호스팅이 아니에요. 서버를 월 단위로 빌려 쓴다거나 우리가 뭐 아예 서버를 사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콜로케이션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당히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얼마 전에 이제 쿡패드라는 회사에서 RRR 스펙이라는 분산 테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 RSpec이라는 게 이제 루비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 그걸 이제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R을 두 개 더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요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일본에서 루비 온 레일즈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픈소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회사가 쿡패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루비로 한 50만 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막 1000개가 넘어가고 컨트롤러 1000개가 넘고 소스 코드가 그 라우트가 2000줄이 넘고 막 그래요. 테스트가 17,000개인데 한 대로 돌리면은 이게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요새 CI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커밋을 하고 그걸 테스트를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해서 이걸 돌리게 되면은 한 대로 몇 시간을 돌릴 수 있는데, 저 분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은 EC2에서 스팟 인스턴스라는 거를 그냥 많이 띄우는 거예요. 여러 개를 띄우는 거예요. 60대를 띄우고 그걸 8, 9분 만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내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60대를 1시간 동안 사용한 그 돈만큼만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인스턴스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원에 1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오토스케일링이에요. 이건 너무 유명한 개념인데, 부하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인스턴스를 늘리고 부하가 작아지면 자동적으로 인스턴스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늘어나 있는 시간만큼만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대 서버를 올리더라도 1000대를 한 달 동안 띄워놓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스턴스가 올라가 있던 시간 동안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토스케일링의 장점은 당연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고, 쓴 만큼은 낸다. 합리적인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 오면서 이런 개념들이 달라진 것처럼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개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고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걸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항상 자기가 처리하는 로직만 가지고 있도록 해야지 이 컴퓨터를 여러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보내도 똑같이 처리를 하고 여기다가 보내도 똑같은 처리를 하고 다른 데다 보내도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버 환경 설정을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서버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일일이 명령을 쳐가지고 맞춰주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한 번에 100개의 서버가 올라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하고 최대한 자동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위에서는 클라우드에 어울리는 설계를 고려하고 그걸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정리해 놓은 게 CDP,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타마카 켄시가 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CDP 클라우드 설계 원칙이나 그리고 요거는 아마 히로크 쓰신 분들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더 12 팩터 앱이라는 그런 개념을 정리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히로크 쓰시면요 뭔가 에러가 났을 때 12 팩터스 레일즈라는 제목을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시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개념에서 다 들어가 있어. 요 문서를 보시면은 요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설계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을 그런 원칙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소개를 해보면은 CDP 클라우드 설계 원칙에선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하라. 그리고 직접 해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버 설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든 직접 한번 해보고서 다시 내리고 나중에 이제 잘 설계를 해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스케일아웃 하라는 거고 변화를 전 계층에 처리하고 뭐 고장이라는 거는 뭐 인스턴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다른 인스턴스에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 번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는 한 번 설정하고 끝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전제로 한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가동되기 위한 환경이 구성된 뭐 인스턴스로부터 스탬프 패턴으로 생성된 아미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가상 인스턴스 뭔가 말이 복잡한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서버를 올리면 사실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것저것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것저것 설치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그 위에 설치를 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AWS EC2 사용 패턴인데 그걸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 복사해가지고 여러 대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미터라는 게 이제 쓰고 버린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으로 컴퓨터를 실행시켰다가 자동으로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 훨씬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미터라는 건 이제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건데 미리 설정된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거라고 했으니까 미리 설정된 쓰고 버리는 인스턴스를 이제 인스턴스가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커미터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버 설정이나 서버 관리가 필요한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버 관리하듯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핵심은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좀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가 정말로 작동할까요? 우리가 앞서 작동하는 어떤 인스턴스로부터 그걸 복사해가지고 다른 걸 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작동하는지 보장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마도 작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동하지 않으면 또 SSH 들어가가지고 작동하도록 막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이미지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적은 건데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용자 추가하고 뭐 방화벽 설정하고 라우터 설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즈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루비를 빌드하고 적당한 버전의 루비를 빌드하고 또 관련된 패키지 설치하고 번들러 설치하고 또 우리 어플리케이션 가져오고 번들 인스톨하고 막 거기에 대한 서버 설정해주고 그리고 서버를 올리고 프록시 설정에 도메인 또 연결해줘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되면은 또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또 우리 프로그램 받아오고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받아오고 apt get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번들 업데이트하고 설정을 또 막 해줍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들어갔지? 유지보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서버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번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아마 거의 처음 말하신 분인데요. 차드 파울러 씨가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이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더리스트라는 투두 앱이 있어요. 그걸 만든 회사에 계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시스템은 이제 카드로 만든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들 세워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 세워가지고 뭔가 만든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그걸 교체하려고 했을 때 그런 작업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버의 본질은 전역적인 환경 설정에 있어요. 서버는 하드웨어로부터 OS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레이어와 모든 요소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존성을 거의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이미지는 그냥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서버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제 스테이트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도 불가능해요. 근데 아마 어떻게든 일단 돌아는 가요. 돌아는 가거나 돌아는 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회용품인데 일회용품을 재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진 이미지라는 거는 일회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재활용된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뭐 스테이트 하면은 뭐 항상 얘기되는 거지만 프로그래머의 원죄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사용하거나 변수를 공유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들이에요. 아마 앞에서도 잠깐 이름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이토 나오야시라고 요 주제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상태 관리가 귀찮으면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런 책을 썼거든요. 이게 1월쯤에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쉐프라는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쉐프를 통해서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화 시킬 거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코드화 시킬 거냐라는 주제로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쉐프라거나 퓨펫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 쪽에서는 안시블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의 목표는 몇 등이 보장되는 어떤 서버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명령을 실행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걸 이제 몇 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뭔가 패키지를 설치하고 루비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똑같은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게 이런 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일단 그런 프로세스를 복원할 수가 있게 돼요. 빌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복원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직은 서버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서버에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스펙 문법을 어떤 DSL을 사용해가지고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든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그런 걸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즈 코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를 코드로 관리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쉐프의 한 코드인데요. 이건 이제 아파치를 설치하는 레시피예요. 이제 쉐프에서는 쉐프라는 것도 그렇고 쿡북이라는 것도 그렇고 레시피라는 것도 이제 다 요리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이런 서버 설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파치를 설치하는 하나의 레시피인데, 보시면 그냥 패키지에 httpd라는 거 적어주고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서버에다가 아파치를 인스톨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 추상화돼 있어가지고 우분투면 우분투에 맞는 패키지를 설치해주고 뭐 센토OS면 센토OS에 맞는 이미지를 설치해줘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줘요. 그런 식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걸 빌드하면은 요게 설치가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테스트 가능하다는 게 요런 코드를 실행해서 SSH 통신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잘 올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줘요.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HTTPD가 인스톨 되어 있어야 하고 이 HTTPD가 사용 가능해야 되고 작동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80 포트가 열려 있다는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좀 말했던 이토 나오야시라는 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걸 하나의 사례로 보여준 건데요. 그 쉐프 코드를 GitHub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라 하는 어떤 레시피들을 모은 것들을 하나의 저장소에 관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다 커밋 할 때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은 커밋을 할 때마다 트라비스라거나 젠킨스 같은 CI 툴에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빌드 작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올릴 때마다 빌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드 작업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아마존에다가 EC2 인스턴스를 올리고 거기서 이러한 레시피들을 하나씩 다 적용을 한 다음에 아까 서버 스펙으로 테스트한 그 결과를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저건 이제 빌드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거를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어떤 서버를 더 이상 우리가 뭔가 SSH 접속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인스톨하고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코드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서버 스펙 결과가 이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서버 스펙이 통과가 돼야지 저기 초록색 체크마크가 뜨는 거죠. 체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쓰면은 GitHub에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꿈같은. 그래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배포에 적용이 되느냐, 요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베이그런트라는 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걸 소개한 영상들이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비저너와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이게 좀 더 쉬운 개념인데, 우리가 베이그런트 업이었죠. 베이그런트 업을 하면은 뭔가 가상 머신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어디다 올릴 것인가 하는 게 프로바이더예요. VM웨어에 올릴 수도 있고, 버추얼 머신에 올릴 수도 있어요. 버추얼 박스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비저너는 방금 얘기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것저것 설치해가지고 서버를 올려라 하는 게 베이그런트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정으로는 우리가 셰프를 통해가지고 뭐 아파치 설치하고 방화벽 어떻게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가상 머신을 VM웨어에다 올려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베이그런트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베이그런트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베이그런트에서 셰프로 만든 어떤 셰프로 프로비저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EC2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그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그 똑같은 일을 EC2에다 해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오션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베이그런트는 사실 이 베이그런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하시모토 미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저기거든요. 회사인지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이그런트는 단순히 가상머신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을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가상머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할게요. 네, 뒤에서 다시 할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오늘 얘기하기 위한 아까 II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조각들인 거예요. 서버 이미지, 그리고 상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뮤터블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뭔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에서 스트링하고 스트링 버퍼가 다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뭔가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트링은 한번 지정이 되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뭔가 거기다가 뭐 어떤 작업을 하면은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스트링 버퍼는 실제로 그 객체를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스트링 같은 개념인 거죠, 이뮤타블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아예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다 전부 다 집어넣고서 그냥 뭔가 한번 지정을 하면 못 바꾼다. 함수형 언어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형 언어가 굉장히 장점으로 얘기되는 게 어떤 거냐면 경렬 처리가 굉장히 장점으로 얘기가 많이 돼요. 왜냐면 뭔가 한번 설정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뮤터블이라는 게 말하는 게 사실은 상태가 없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번 만들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는 상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트라비스 CI와 히로크라는 걸 아마 한 번쯤은 뭐 들어보셨거나 뭐 써보셨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라비스 CI는 정말 특이해요. 뭔가 이제 CI 서비스라고 하는데, 젠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커밋을 하면은 그걸 이제 뭔가 이벤트로 받아가지고 빌드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빌드가 젠킨스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젠킨스 서버 상태에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아마 젠킨스 써보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버 상태 때문에 뭔가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버에 뭔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트라비스는 그런 경우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트라비스는 커밋을 할 때마다 아예 뭔가 가상머신 같은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요.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뭔가를 설치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복사를 하고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해요. 그래서 트라비스는 항상 우리가 빌드를 할 때 똑같은 환경을 보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쁜 점은 우리가 레일즈 같은 걸 여기서 빌드를 하면요. 번들 인스톨을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마 그런 문제를 겪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항상 설치 시간이 굉장히 길고 빌드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새로운 빌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전에 빌드했던 거나 어떤 서버 상태에 의존적이지 않은 빌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로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한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푸시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빌드를 다시 해요. 그래서 번들 인스톨 다 하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사용해 보셨다면.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고서 그거를 서버에 올릴 때마다 아예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상 머신을 항상 새로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툴들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서버 스펙 같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상인지를 테스트 가능하고 그리고 이건 왜 적었지? 세트레스트. 그러니까 상태가 없는 빌드를 통해서 뭐 아무튼 빌드를 통해서 상태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복제함으로써 스케일업을 한 거죠. 뭔가 이러한 인스턴스를 복제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이 정상적이라는 걸 항상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저런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대표적인 예로 도커라는 걸 얘기할 건데요. 도커는 뭐 이렇게 뭐가 여러 적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빌드를 한 번 해서 어디서나 돌리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일부만 네. 혹시 이제 양이 쭉 많았으니까 질문할 거 있는데 좀 쉬었다 가는 거 벌써 막 아, 정신없어 너무 많이 양이 들어와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만 네. 타이밍으로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말도 되게 빠르고 양들이 또 새로운 정보기도 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양이 많을 수도 있어서 예. 잠깐만 이제 쉬었다 가는 차원에서 질문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양이 좀 많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뭐 되게 다 받아들이고 계시죠? 놀랍네요. 놀라운 정보들이죠? 이게 뭐 추가 정보 없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너무.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네.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양이 되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도커라는 게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미지를 뭔가 한번 만들고 그거를 항상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요. 지금 글씨가 좀 조그맣긴 한데 위에서 보시면은 뭐 웹사이트건 데이터베이스건 프론트엔드건 뭐 큐건 DB건 어쨌거나 도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컨테이너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가 이제 이미지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저런 컨테이너를 집어넣고 그거를 밑에 보시면은 뭐 디벨로먼트 VM이나 QA 서버나 커스터머 데이터 센터나 뭐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올리면은 항상 그게 작동한다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죠. 도커가. 도커는 이제 3가지 정도 개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도커에는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무조건 도커 파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했던 그러한 일련 서버 설정 과정들을 다 적어요. 그리고 그걸 빌드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에서 뭔가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 그게 컨테이너가 돼가지고 그런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클래스에 가까운 거고 컨테이너는 오브젝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커 파일의 한 예제예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예제라서 일단은 먼저
어떤 이미지에서 시작을 할 건지 기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우분투 12.04를 사용하고 뭐 이거 미엔테는 그냥 자기가 누군지 적는 거고 먼저 apt get을 업데이트 해줘요. 뭔가 패키지들이 바뀐 게 있는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설치해줘요.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아파치를 설치하는 예제인데 뭔가 아파치들 설치하는 명령어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저기 env는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고 run은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차례대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어떤 요리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쿡북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실행을 하면은 그게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그렇게 아까 전에 만든 이미지들을 뭔가 모아놓는 장소예요. 모아놓는 서버예요. 그것들을 모아놓고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좀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리모티 얘기를 했었는데 리모티에서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GitHub에서 후크를 먼저 받아요. GitHub에서 뭔가 커밋이 일어나거나 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걸 젠킨스 서버에다가 보내줘요. 그리고 젠킨스 서버에서는 세 단계에 걸쳐 처리를 하는데 로컬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서버에다가 또 뭔가 작업을 하고 작업 잘 끝나면은 뭔가 어딘가에다가 알림을 보내줘요. 뭐 메일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랙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알림을 주고 다시 이제 GitHub에다가 그 빌드가 통과됐다는 걸 알려준 아까 전에 초록색 체크마크 같은 거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하는 작업은요. 먼저 도커 이미지를 하나를 빌드를 해요. 여기서 하는 작업은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뒤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작업은 먼저 이게 테스트 이미지인데요. 그냥 이거는 테스트하고 쓰고 버리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레일즈 엠버를 테스트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뭔가 번들 인스톨을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고 알스펙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루비 on 레일즈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전에 트라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이 도커라는 어떤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프롬에 뭔가 아까 우분투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바꿔놨거든요.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예요, 하나에. 그걸로부터 해가지고 이걸 실행시키는데 항상 똑같은 게 실행이 되는 거죠. 단지 달라지는 거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거냐면은 저기 add.workspace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는 어플리케이션만 달라지고 똑같은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과정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비스와 같이 어떤 독립된 빌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도커를 사용해서. 이게 좀 잘못됐는데 코드가 너무 작게 나오네요. 네. 예, 뭐. 저기 안 커지는 것 같아요. 커맨드 누르고 플러스. 요거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고 이렇게. 그거 확대 안 돼? 줌? 컨트롤 누르고 두 개 이렇게 패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화면 확대할 때. 옵션이 안 돼 있나? 몰라요. 네. 그냥 할게요. 안 되더라고요. 브라우저 확대되는데 예. 그거를 확대해서 붙여요 여기다가. 보통 확대해가지고 서브라인 서브라인 텍스트. 서브에 엔터. 주고 이제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빌드를 하나 했고 그거랑 별개로 그거는 이제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지 저장을 안 하고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어떤 도커 파일이에요. 윗부분이 조금 생략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그냥 쭉 추가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고 이제 레일즈 어플리케이션 기본 설정하고 시드까지 다 하고 앵귤러 JS도 npm 설치하고 거기서 어떤 필요한 npm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복사해줘요. 실제 사용하도록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뒤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익스포즈 3000이랑 9000이 되어 있는데 3000번 포트랑 9000번 포트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 포트는 그냥 레일즈에서 사용하는 거고 9000번 포트는 앵귤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개발 환경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일단은 아직 작업이 덜 돼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이미지 내에서 어떠한 폴더에서 작업을 할지를 워크디알로 설정해주고 거기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를 cmd를 설정을 해줘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커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를 만들 때 어떤 명령을 실행시킬 적어주는 거예요. 포레맨이라는 거는 어떤 멀티 프로세스가 있을 때 멀티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도커 빌드 하나를 했고 또 도커 빌드를 하나 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아까 전에 말했던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어떤 별도의 서버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면은 그게 S3로 가서 저장을 하게 해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드를 하나 할 때마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태그가 붙어 있는데요. 저 태그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기트에 해시가 있는 거 아시죠? 커밋마다. 그 해시를 조금 잘라가지고 태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에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거기다가 뒤에 기트 커밋 코드를 붙여가지고 다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S3에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다 쌓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거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용량이 1기가군요. 용량이 1기가인데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아까 전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할 때마다 뭔가 서버에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를 다 저장을 해요, 도커가. 하나하나 저장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요 뒤에 보시면은 레이크 마이그레이션까지 했어요. 했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까지 똑같은 명령어가 이루어질 때는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단계가. 그래서 이미지가 1기가라고 해도 이게 합쳐가지고 7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 차분이 보이시잖아요. 1.023에서 1.029로 올라가잖아요. 뭔가 빌드를 할 때마다 뭔가 추가돼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한 1.5기가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놔도 거의 비슷한 것들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희는 어떤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로 다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을 지금 여기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것들을 요 뒤에 보신 태그에 붙어있는 해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도메인에다가 다 스테이징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을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바로 이제 여기 뜨도록 해놓지는 않은데 아직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서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스테이징 서버에서 풀을 하면 그 이미지를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땡겨온 다음에 그것들을 앞에 해시를 붙여가지고 도메인을 붙여가지고 다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항상 스테이징 서버를 어떤 커밋마다 항상 서버가 떠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버를 띄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E2E 테스트, 지금 저희 팀에서는 프로트랙터를 사용해가지고 앵귤라를 테스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 결과를 다시 받는 거죠. 그 테스트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들을 GitHub이나 아까 전에 말했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슬랙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커에서 배포를 하는 건요.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서버 배포와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들을 항상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냥 실행만 시키면은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커의 장점은 이런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건데 거꾸로 말해서 도커의 단점은 컨테이너를 싣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뭔가 뭐 가상머신 하면 무겁다는 생각부터 드시겠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도커가 필요하고 어떤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기 위해 도커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코프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베이그런트라는 걸로 아마존 EC2나 디지털 오션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고 있는 툴이 또 있어요. 패커라는 게 있고 서프라는 게 있는데요. 뭐 패커라는 게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범용적인 이미지 생성기예요. 그래서 패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패커는 프로비저너와 빌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프로비저너와 뭐였죠? 뭐 아무튼 프로바이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빌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비저너를 통해서 어떠한 서버 설정들을 적용을 합니다. 체프 솔로나 안시블이나 퓨펫이나 뭐 쉘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서 서버의 상태를 만들고 그걸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아마존 EC2로도 만들 수 있고요. 디지털 오션으로 만들 수 있고 도커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뭐 구글 컴퓨터 엔진이나 버추얼박스나 VM웨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비저너를 사용하건 취향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다 이미지로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그런트와 패커를 사용하면요. 이게 사실 베이그런트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단순히 개발 환경을 동일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자들 간의 개발 환경을 동일시키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과 배포와 이미지를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그거 잘 돼 있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이미지가 되고 그걸 그냥 바로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프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서버를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관리를 하거든요. 뭔가 잘 안 되면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실행시키고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랑은 다른 개념에서 서버 관리에 접근하자고 이제 만들고 있는 툴이에요. 이걸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인스턴스라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서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노드가 추가됐을 때, 어떤 노드가 삭제됐을 때, 어떤 노드가 죽었을 때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뭔가 서버가 죽으면은 다른 서버를 켜라. 아니면 서버가 새로 등록이 되면은 그걸 로드 밸런스에 등록을 해서 여기도에도 서버 정보가 어떤 접속이 들어왔을 때 여기로도 정보가 넘어오도록 해라. 그런 거를 미리 다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살아있는 뭔가 생태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가.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이벤트를 주고받고 거기서 서로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만들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대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셸 하시모토라는 분인데 저 말을 이분이 했어요. The future is immutable. 이제 모든 배포,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라는 게 결국엔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클라우드 개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토스케일링이었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끝인데요.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네, 뭐 체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잘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이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커도 그렇고 도커가 작년에 0.1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지금 0.9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뭔가 얘기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쓰는데도 좀 많이 불편하고 얘기할 때도 없고 한데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개념들을 접목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개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컨테이너 쪽 관련해서 도커랑 클라우드 파운더리에 대한 분야이 있어요. 예. 클라우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걸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해서 하고 있는데 예. 요즘에는 클라우드 파운더리에 얘기가 주변에 도커가 더 뜨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례를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았는데, 일단 실제 웹 배포보다는 내부 관리 쪽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스마트 스터디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도 이제 그냥 제가 서버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배포에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6월달 목표로 1.0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패커 같은 게 좀 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네, 네. 없으면 이렇게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런 서버에 대한 기본 전제가 그 이제 리눅스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전체가 깔려서 이제 모든 이변의 흐름들이 진행되는데 네, 그 그런 그 윈도우 서버 쪽 진영에서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가요? 윈도우 서버 쪽은 전혀 딴 나라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코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번에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걸 구성이 되는데 쟤는 이제 VM이 아니에요. 리눅스 커널과 호스트의 커널과 게스트의 커널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리눅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때 VM에 비해서 아주 경량하게 배포가 가능해요. 윈도우에서는 리눅스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VM을 고척박스로 리눅스 깔고 위에서 사용해요. 윈도우 쪽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게 다 리눅스 쪽이라서 일단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가상화 기술을 쓰는 방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까 전에 제가 사용한지 모르겠는데 셰프나 피펫이나 안시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또 윈도우에서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정이랑 같이 쓰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미지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베이그런트는 네, 그 플러그인 써가지고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나 인스톨레이션에 올릴 수 있잖아요. 예. 도커는 이제 개념상 좀 다른 거라서 그런 게 일반인 도커는 그런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도커를 설치하고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게 거의 웬간한 환경에서는 웬간한 환경이 아니라 거의 100%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설정이나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오션 같은 경우는 아예 도커가 있는 이미지를 제공을 해요. 기본 이미지로. 그러니까 거기에 도커를 깔아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다시 도커의 그쵸, 그쵸. 컨테이너를 띄우는 식으로 예.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베이그런트의 플러그인 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아, 도커 플러그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한데 좀 제한이 많은 거죠. 도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도커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장점이 그게 단점이에요. 그걸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최종적으로 개발이랑 네. 도커랑 이미지랑 일치시키려면 도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쵸. 도커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마무리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이제